어서 오세요. 마감 스트레이트와 함께 하실 시간 시작이 됐습니다. 자, 뉴욕장의 강한 흐름이 이어지질 못하고 오후장 넘어오면서 그 탄력은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자의 위로 쭉 올라섰던 대형주의 힘이 빠지는 것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지금 이 시간인데요.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양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기관의 수급이 좀 아쉽습니다. 자, 지금 아시아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모두 혼조 양상입니다. 방향성을 어디에 놓고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실 시점인데요. 오후장 저희와 함께 꼼꼼한 대응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장의 위치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면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2640선 위까지 뚫어내는 오전장의 흐름을 뒤로하고 현재는 2620선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사실 시초가가 형성되고 난 후 30분 이후에 탄력 둔화가 빠르게 나타났고요. 계속 저점 구간에서 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 반도체주가 반짝 뛰다가 탄력이 둔화됐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주가 밑으로 조금 더 밀렸다는 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 보합권에서 그러나 조금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려는 그 시도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에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에서 기관 쪽에서의 매물 부담이 좀 상당합니다. 하루 만에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지금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물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나왔는데 오늘 4거래일 만에 연기금 쪽에서도 매도로 돌아섰다는 점, 그에 대한 부담 속에 3천억 원 가까운 물량 현재 체크가 되고 있고요.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인 가운데 외국인의 매물 중에서 대다수가 지금 대형 섹터, 그래도 IT업 쪽에 대해서는 계속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넘어가 보시죠. 역시 고점은 오전장에 나왔고요. 빠르게 탄력을 둔화해 나가는 그 구간에 있습니다. 빨간불을 강하게 켰던 종목들, 빨간불이 유지가 되고 있어도 그 폭은 절반 정도로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하락 쪽으로 기운 종목들도 오후장 넘어오면서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포인트는 4에서 5포인트 정도의 상승 흐름 870선에 걸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면 앞서 보셨던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관 쪽은 매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00억 원 가깝게 물량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500억 원 동반해서 매도 우위 포지션 속에 개인만이 오늘장 다시 한번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업종별로 봤을 때도 좀 갈팡질팡합니다. 연속성이 좀 약하게 나타나는 구간이라서 시작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실 시점인데요. 자, 어떤 이슈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자, 저희 첫 번째 코너로는 박소대 이슈 픽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그 내용, 지금 지수 바닥이 맞는 건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랠리를 기대해도 되는 건가? 이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과 함께 지금 현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랭킹5에서는 시장 움직이는 이슈들을 점검해 볼 텐데 호재에 집중했던 과거, 그리고 현재는 악재에만 집중하고 있는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만 믿고 수주 모멘텀만 믿고 매수하신 분들 지금 자리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에 대한 솔루션 저희가 최대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의 한 수도 배워보셔야죠.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을 냉철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를 잡는 데 포커스를 잡겠다. 금리를 볼까? 어느 쪽의 시장은 더욱더 앞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될지 그 시작에 대한 분석들도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종목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정말 힘든 시점이죠. 자, 필식에게 물어봐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그리고 문자 창구도 저희가 열어놓고 있거든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지금부터 보내주시고요. 저희 그럼 준비된 순서들 하나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 분 1초가 소중한 당신. 지루한 광고에 리모컨을 움켜잡을 수밖에 없었던 시청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MTN의 화끈한 편성. 5분장은 우리가 책임진다. 마감 스트레이트. 애널리스트 시장 분석부터 이슈 진단, 마감 라이브 중계까지.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치열한 오후장. 마감 스트레이트와 함께하세요. 박소연의 이슈 픽업을 통해서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다 말았습니다. 뉴욕장 마감이 된 것 보고 와, 이 정도면 우리 시장도 강하게 100%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이내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많은 양시장입니다. 확실히 주식시장은 현재 베어마켓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약세장 구간에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가가 뭐 베어마켓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염없이 빠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가운데 이만큼 빠졌으면 이제 됐다라는 일부 투자자들이 생기면 그 구간에 살짝 상승 랠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구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것을 베어마켓 랠리이고 현 구간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들이 많습니다. 간밤 연준에서는 파월 의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가를 잡을 때까지 연준은 금리를 올릴 거다. 전반적인 중립금리라고 중립적인 금리라고 생각되는 그 구간 이상까지도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라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고요. 연준이 생각하는 이 물가의 목표치는 2%로 생각이 되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서도 시장이 환호를 했던 것은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은 파월의 이야기지만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 있을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것 같다라고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50bp 정도 한 번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고 물론 간밤 미국에서 나온 경제지표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단기간에 좀 랠리가 좀 뉴욕장에서는 좀 펼쳐졌던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얘기는 바로 이것이죠.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긴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순식간에 끝날 거다라고 하면서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보다 한 13% 정도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4,080포인트 오늘 마감이었던가요? 그 정도 수준. S&P 500 지수가 3,400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죠. 최근 20년간 S&P 500 지수의 이 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평균이 딱 이 선입니다. 16배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작년 화랑장이 펼쳐졌었던 그때 S&P 500 지수의 펄은 24배 정도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거의 20년 평균 그 수치 16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은 17배 정도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 베어마켓 랠리가 단기간에 끝날지라도 한번 매수를 해보는 거 어떻겠는가라는 이야기가 요즘 들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월가에서 종목 추천 잘하기로 유명한 밸런스의 주장을 보아하니 지금 현재 S&P 500 지수의 퍼가 17배 정도인데 지금 어느 정도의 순매수를 담아둔다면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걸 다 감안했을 때 앞으로 10년간 연평균으로 따지며 보면 한 자릿수 중후반대 정도의 수익률이 분명히 나올 거다. 지금은 기회다. 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무엇이든 담는다고 다 수익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달라진 고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까? 그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일제히 이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진 기업. 어제 이제 윤지호 센터장과 이야기를 할 때도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 비슷한 얘기예요. 가격 전가력, 가격 결정력, 브랜드 파워 이것들이 높은 그런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리치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뭐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 바로바로 이거 임대료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전가력이 있기 때문에 뭐 최근 이제 각광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뭐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재료 값이 올랐다. 그러면 가격을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브랜드 파워가 남달라서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나이키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핸드폰 가격 올라도 소비자들은 삽니다. 어쩔 수 없이요.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 파워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뭐 대표 굵직한 기업들을 그냥 담으라는 걸까요? 계속 아이디어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배당입니다. 코스피가 올 한 해 연초 대비 11% 정도 오늘 기준으로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더라고요. 그런데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를 보아하니 별로 안 빠졌습니다. 연초 대비 1%도 채 안 빠진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코스피 대비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고배당 관련주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지수 안에는 삼성전자를 빼놓는다면 다 금융주들 거의 중심의 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배당, 배당을 많이 주고 여기에다가 실적까지 좋다면 어떨까요? 다음 아이디어를 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증권사들이 내놓은 실적도 좋으면서 배당도 많이 주는 기업 매력 있다라는 종목들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삼성전자는 빠지지 않나요? 그리고 기아,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오늘은 좀 주춤하고 있는 기아도 들어가 있고요. 동부건설, 메리츠화재, 코웨이 등등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전략을 좀 챙길 수 있을까요? 이분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수익을 맛볼 수가 있을까? 이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뽑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저는 이제 오랜만에 뵙지만 팀장님을 또 여러 이제 루트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그래도 이제 시장은 좀 뭐 안도할 만한 랠리를 펼칠 것이다라는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데요. 근데 매일 시장을 열어보면 상승을 해도 상승폭을 이내 반납해버리고 뭐 이런 뭐 그냥 김새는 그런 시장이 연일 연출되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부터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고 시작을 했는데 미국 야간 선물이라든지 이런 선물 지수라든지 중국 증시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550선을 약간 이탈한 뒤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등락은 있겠죠. 뭐 언제든지 매일매일 상승을 할 수만은 없는데 최근 들어서 급반등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2,540대에서 2,620대 단기간에 80포인트가 올랐다라고 본다면 좀 숨고르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는 5월 말 6월 초쯤에는 2,700선 회복 시도 그리고 7월 8월 중에는 2,800선 중후반대까지는 안도랠리 기술적 반등에 이은 안도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등락 과정을 저는 아직까지 뭐 비중을 못 담으신 분들이라면 담아가시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5월 중순이니까요. 네. 말씀하신 뭐 8월까지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만 준다면 나름 한 3개월 정도는 괜찮은 그런 주식 시장이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팀장님, 앞서서 뭐 모건 스탠리 얘기도 잠깐 하기는 했는데요. 그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뭐 주가 급락 뭐 이런 이야기도 뭐 하더라고요. 그 가능성도 좀 열어두는 거예요. 뭐 베어마켓 랠리라고 한다면 랠리가 나온 다음에 흐름들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가 2,600선대인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2,300, 2,200 간다라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경기 흐름이라든지 통화 정책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확인하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뭐가 맞냐? 맞는 건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다른 거라고 봐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흐름들을 보면은 경기나 여러 가지 변수들은 좀 부정적이고 불안한 것들은 맞는데 이미 불확실성들을 많은 부분 선반영을 했다는 것이죠. 통화정책, 자이언트 스텝, 연내 3% 이상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까지 반영을 했다라고 본다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또는 지금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제 지표들이 나올까? 나은 흐름들이 나올까를 봐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은 경기 침체가 아니구나라는 심리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은 반등을 하고 안도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도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지갑을 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매 판매 간밤에
다음에 나온 그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국내 시장에서 봤을 때 팀장님, 웬일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네. 사요? 이거 네. 웬일인가 싶습니다. 이 시각 현재 1,600억 원대의 순매수, 진짜 오랜만에 보는 그런 빨간불의 그 숫자인 것 같은데요. 이게 연속성이 좀 뭐 있어줘야지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긴 하겠는데, 그래도 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외국인 매도는 뭐 이번 주까지, 오늘 매수하게 된다면 순매수 전환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까지 7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부분들은 시장은 전저점을 하향 이탈했고 원달러율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1270원, 8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외국인 매도 규모는 줄었거든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더 매도해서 떠나기보다는 뭔가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4월 말 29.85%까지 떨어졌던 외국인 지분율이 그 이후 매일 오르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30.31%까지 올랐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율 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달러 대비 원화가 조금은 상대적으로는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실적 전망도 계속적으로 올라왔고 1사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좋았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외국인은 시장이 불안했던 과정을 오히려 매도의 기회라기보다는 매집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이 1290원, 1300원대로 가지 않는 한 아마도 외국인 순매수는 당분간 좀 더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서는 붙는 거네요. 원달러 맞습니다. 환율이 1,300원까지 가지 않는 한은 외인들의 있던 긍정적인 뷰를 한번 가져보자. 삼성전자도 매번 팔던 것을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서 조금은 달라졌나라는 생각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팀장님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상하이시 이제 봉쇄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 이제 안심하고 지켜봐도 되는 이슈인가? 중국발 변수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나요? 굉장히 큰 리스크 팩터인 건 맞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공급망이라든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중국 경기는 위쪽으로 무조건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 뭐 때문에 걱정을 했냐는 것이죠. 중국 경기가 불안하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교역이 안 좋아질 거고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해질 거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는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런 플로우가 글로벌 경기까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영향력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 나왔던 수출입 지표 이런 것들을 보기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제나 교역이나 엄청난 충격 파장을 주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일부 지역에서의 봉쇄 조치 완화 소식이 들려지면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살려나갈 수 있고요. 또 하나 들린 소식들이 있었죠.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를 인하한다라는 뉴스들까지 들려오고 있어서 지금은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엄청나게 클 거다라는 공포감이 들어왔었던 데 반해서 그보다는 조금은 낫다. 여기에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 이런 기대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라서 당분간은 중국발 불확실성보다는 안도감이 좀 큰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지수가 밀릴 때는 팀장님 그렇게 안 좋은 얘기만 골라서 보고 해석하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조금 변화의 조짐이 보이니까 그 가운데서도 좀 좋은 쪽을 이제 보려고 하는 시장의 눈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팀장님, 그럼 같은 맥락 선상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도요. 우리 이제 다 지겹게 이제 전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원자재 그로 인해서 뛰어오른 거 다 알고 하니까 이것도 뭐 새로운 뭐 돌발 악재로 뭐 이렇게 돌아서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슈 이벤트로서의 영향력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곡물 가격인데요.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수급을 쉽게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 같은 경우는 미국이 비축유를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중동 쪽에서 증산을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수급이 좀 멀지 않은 시점에 균형이 맞춰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파종을 하지 못했다면은 수급에 있어서의 불안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길게 놓고 봐야 되는 변수인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 파장을 줄 것인가?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 이슈들을 발생했을 때를 한번 보시면은 초기 국면이 가장 임팩트가 크고 증시에 영향력이 큽니다. 이게 장기화된다고 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충격을 주거나 계속적으로 엄청난 급락을 주진 않거든요. 이제부터 지켜봐야 될 것은 곡물 가격의 변화, 그로 인한 음식료 가격의 변화,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물가의 흐름들을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지켜볼 분수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듯 시장의 이제 팽배한 악재들은 시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선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경민 팀장께서는 8월까지는 나름의 안도랠리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쪽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그래도 좀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뭐 안도랠리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가격이 싼 업종, 네. 싼 종목들을 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유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다 보니까 막연하게 싸니까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싸면서도 가격 모멘텀과 가격 메리트와 더불어서 이익 모멘텀이 겸비된 업종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그리고 미디어 교육,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 중에서는 뭐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엔터 쪽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4개 카테고리의 업종들은 가격이 싸면서도 올해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단단한 업종들이라 볼 수 있겠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격 메리트와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맞물리면서 아마 안도랠리의 가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4가지 섹터 가운데 반도체 오케이, 2차 전지 오케이, 미디어 교육주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데요, 맞습니다. 팀장님. 뭐 실적이 이제 뭐 인터넷 관련한 종목은 뭐 많은데 이제 머릿속에 찍히는 건 카카오, 네이버니까요. 맞습니다. 뭐 이들 뭐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고 한데 관심 있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 그리고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진 데 따른 가격 메리트 이 두 가지 안에서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이익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끌고 와서 이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기보다는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익 모멘텀은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안도랠리에서 가격을 메우려는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 지금 가장 가격이 부진한 업종이 인터넷이거든요. 올해 연초 이후 가장 부진했던 업종이 한 번 더 레벨을 그러니까 그 가격갭을 좁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고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어느 레벨로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으로는 가장 매력적이고 이익 모멘텀도 아직 견조하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이거예요. 반도체든 뭐 2차 전지든 최근 들어서 참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또 2차 전지 섹터는 참 또 특히 강하기도 한데요. 우리에게 뭐 예를 들어서 석 달의 시간이 있다면 왠지 굵직한 종목보다는 자그마한 종목들이 워낙 속도가 튀어오르는 게 빠르니까 이런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어떤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까? 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그리고 중성주보다는 대형주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지금 안도랠리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의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과 유동성 흡수 변수를 고려해 본다면 그동안 좋았던 업종들, 중소형주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종목을 잘 선택하면요. 근데 큰 카테고리 상에 있어서는 확실한 쪽으로 시장이 집중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모멘텀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앞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 점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접으실 건가요? 아니면 투자 스타일을 변화하실 건가요? 투자 스타일을 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성장주, 기대주, 테마주를 투자를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돈이 줄어드는 상황이 자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테마주의 비중을 줄일 것이고요. 그리고 기대주의 비중을 줄일 것입니다. 확실하게 실적이 보여주는 업종들 위주로,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단단하게 맞춰가야 될 시점이라고 본다면 안도랠리라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중소형주 그런 것보다는 대형주 확실하게 가격이 싸고 매력이 있는 업종들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네. 말씀을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포트폴리오 열어보고요. 그 안에 한동안 바람이 불었었던 네. 테마성 키워드를 먹으면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 하면서요. 팀장님, 이제 네. 한미 정상회담 네. 일정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현대차가 뭐 대대적인 공장 짓겠다고 이제 앞서서 뭐 물론 현대차 측은 아니지만 뭐 로이터 통신 등을 네네. 통해서 얘기를 뭐 들리기도 했고 삼성그룹도 뭐 나서서 뭐 할 거고요. 네. SK그룹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이제 나서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 이런 거 있어요라는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이런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어떤 키워드 아래에서 우리가 뭐 투자 전략 같은 걸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큰 카테고리의 엄청난 대대적인 변화는 작년 5월 달에서 다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 협력을 넘어서 경제 동맹, 파트너십까지 가자라는 것들을 명시해버렸거든요. 이런 안에서 2차적으로 나오는 정상회담이라는 측면에선 이번에는 어떤 투자 계획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 한미 정상회담에 몇몇 기업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던 것은 여러 가지 장기 그리고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플랜을 제시했고 한미 간의 TF팀을 구성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와중에 미사일 협정을 폐기하면서 굉장히 좋은 트리거 포인트도 있으면서 한국의 항공우주 쪽에 대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을 높여주는 변화도 있었고 그런 굵직굵직한 이벤트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 반응이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보다 더 진일보한 결과가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아마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좀 더 확실한 결과를 바라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것만 기억합니다. 이제 여름까지는 어느 정도의 랠리가 나온다. 네. 그런데 지금 그대로 우리의 그동안의 투자 전략으로는 안 된다. 네. 작은 것보다는 좀 굵직한 그러면서 실적 수반되면서 가격 싼 거 골라보자. 라는 쪽에 초점 맞추면서 올해 또 한번 고민 계속 들어가 봅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했고요. 여름 되기 전에 한 번 더 뵐 수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